네, 신의 한 수로 문 열겠습니다. NTNW 김동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방향을 보입니다.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나 싶어서 덜덜 떨었는데요. 또 이게 또 괜찮아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판단 좀 내려주십시오. 일단 오늘 국내장은 어저께 위클리 만기와 연결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저께 위클리 만기 때 사실 전날 미국장이 급등했잖아요. 급등의 반영을 어저께 장 초반에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합에 끝나면서 사실 상방을 보던 누군가가 물린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물타기를 했겠죠. 왜냐면 어제 2%까지 갔다가 보합으로 끝났으니까요. 그런데 미국이 또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그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손절을 2개겠네요. 손절을 치던가 최저점에서 다시 단가를 낮춰서 본전까지 올라와서 물량을 정리하든가. 만약에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한다면 오늘 현재 상황이 맞겠죠. 왜냐하면 아까 1시까지 지수가 플러스가 났고 다시 밀리는 상황. 실제로 아시아 시장은요. 일본이 1.4% 넘게 빠지고 있어요. 대만도 0.9% 정도. 그다음에 홍콩, 중국도 별반 움직임이 없이 하락 쪽으로 기울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굉장히 흔드는 하루. 단가를 낮추고 물량을 털어내고 하는 작업을 했던 하루일 거다. 그래서 왕복 달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시장 정말 어렵죠. 일단 미국 시장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미국이 계속 하락을 하다가 반등에 성공을 했었어요. 어저께. 근데 오늘 새벽에는 다시 그 반등 폭만큼을 다시 내주면서 급락 마감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슈는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하고 전혀 상관없던 애플의 쇼크가 있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4 증산을 철회했죠. 이게 이제 시장의 수요 문제로 철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을 제시합니다. 매수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냈죠. 그게 이제 시장에 쇼크를 주면서 애플이 4.9% 빠졌죠. 애플이 빠지니까 이제 테크주 관련주 모두 싹 다 밀려버리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52주 신저가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애플은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예요. 근데 S&P에도 나스닥에도 5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하락은 미국 시장을 전체적으로 다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도 미국 시장이 장중 저점 대비로는 올라왔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3.8% 하락했었는데 1% 정도 줄였고요. 다우도 거의 2.3% 정도 빠졌지만 낙폭을 많이 줄여서 끝난 상황이 됐거든요. 그걸 보면 일단은 뭐 충분히 선방을 한 상황이다. 뭐 이런 해석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애플바 쇼크를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나 경기 침체가 당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페덱스가 경기 침체를 경고를 했죠. 아시겠지만 페덱스라는 기업은 물류, 운송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아시겠지만 연준이 항상 시장을 판단할 때 이 페덱스라는 기업을 중심적으로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근데 그 기업이 경기 침체를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를 철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벌써 애플 같은 기업도 이 상황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려준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애플은 갑작스럽게 생긴 이슈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경기 침체가 미국 시장의 기업들에게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다면 미국 시장은 쉬운 상황이 아닐 거라는 생각해야 되겠죠. 특히 미국 연준 의원들이요. 갈수록 발언이 세집니다. 요즘 제임스 블라드가 나와서 얘기하죠. 또 얼마 전 찰스 에반스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 공통적인 내용을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까지는 고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해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줄이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줄이겠다? 그럼 미국 시장이 어떤 상황일까요?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결국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해서 미국의 네드 데이비스라는 어떤 경영 연구소 같은 데가 있어요. 여기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98% 경기 침체에 대해서 불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 연준은 이걸 언급을 안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연준이 언급하게 되면 시장이 상당히 쇼크를 받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지금 미국 시장은
반등신마다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을 지금 차트로 좀 보면 사실은 이제 이 지지선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60월선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밑에 보시면 120월선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120월선이 있는데 일단 60월선 싸움을 하겠죠. 그러나 일목균형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9월달, 10월달, 11월달을 중요하게 봐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 굉장히 위험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해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하락이 다 안 됐다라고 일목균형편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9월은 지나가고 있죠. 오늘 밤 지나면 미국도 9월이 끝나요. 그러면 다음 달 10월이나 11월 둘 중에 하나가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1월에 뭐가 있습니까? FOMC가 있죠. 그때 지금 자이언트 스달 가능성이 또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아직 미국 시장이 고점에서 저점으로 다 왔다고 하기는 어렵죠. 바닥이라는 것을 언급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의 모습.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리스크 관리를 계속 해라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과거 리먼브러스 사태가 터졌던 시점이 6,500이에요. 물론 그 전에 고점이 있었어요. 12,800. 12,800으로 따진다 그러면 딱 36,000이니까 두 배 정도 더 오른 거죠. 그러나 6,500의 저점에서부터 양적완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계산한다면 거의 6배, 7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온 거는 사실은 우리가 증시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봉우리가 높으면 계곡도 깊어야 된다고. 그렇죠? 지금 딱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계곡이 만들어졌느냐를 봐야 되는데 아직 계곡이 다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현재 시장에 나오는 모든 이슈들이 여전히 방향성에 있어만큼은 시장을 누르고 있는 과정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한 번쯤 해봐야 되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영국의 이슈가 시장의 새로운 화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영국 총리가 새롭게 취임을 했죠. 그러면서 정책으로 감세 정책을 합니다. 약 70조. 그 감세 정책을 하니까 국채 금리가 난리가 났죠. 그게 파운드에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 통화에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을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어요. IMF 펀드 같은 데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감세 정책을 빨리 철회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철회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새로 집권한 사람이 자기가 처음으로 1호로 산 경제정책을 철회하기라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채금을 잡기 위해서 그 영란은행에서 2주간 무제한 국채 매입, 그러니까 이 장기 국채를 대상으로 무제한 국채 매입을 2주간 하고 원래 양적 긴축을 하기로 한 거라 10월 30일로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되게 웃긴 상황인데 이걸 보면서 미국 국채가 약간 내려와요. 그 미국 시장도 급등을 하고 아시아 시장도 급등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지금은 시장이 뭡니까?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긴축으로 가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긴축으로 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돈을 뭐 한 겁니까? 투입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인플레이션이 더 강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에서 인플레이션이 가장 높거든요. 그들의 인플레이션 잡히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되죠. 그러면 향후 시장에는 더욱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결국 영국이 새로운 어떤 총리가 취임하면서 시장을 혼란을 빠뜨린 건데 이게 전 세계 시장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시장은요. 보여진 악재가 악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악재가 됐습니다. 과거에 파운드화를 조지 소로스가 공격해가지고 영국이 항복선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왠지 모르게 이 파운드화가 시장을 또 한번 흔들지 않겠나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국에서 선택의 여지 없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돈을 계속 투입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만약 투입하게 되면 미국도 전 세계도 인플레이션은 지금까지 미국 인플레이션이 8.2까지 나와서 그나마 근원 CPI만 아니라면 괜찮았다 할 정도인데 이것마저도 다시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연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연준의 대주 중에 하나인 로스차일드가 영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긴밀한 상황이라고 봤을 때 이 영국의 사건이 그냥 한번 해프닝으로 지나가는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영국의 이 사건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저가를 기록하고 양봉이 나왔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1.5%, 6% 정도 하락을 하다가요. 지금 1.5% 상승이 됐어요. 이거를 어떻게 끌어올렸냐면요. 기관이 끌어올렸어요. 기관이 비차익과 차익의 프로그램 매수를 땡겨서 올렸어요. 어저께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이 거의 보합권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선물이 상당히 상승해서 끝나서 베이시스를 슈퍼 콘텐츠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뭘 하고냐면 프로그램 매수를 땡겨요. 프로그램 매수를 땡겨서 지금 시장을 받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삼성전자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하락을 깊게 하다가 반등을 시도한 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거든요. 이 두 종목이 시작했는데 그중에 삼성전자 역할을 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현재 자리에서 바닥이겠냐는 거죠. 절대 바닥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번 나올 때가 똑같은 발언을 해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내용은 그 시점에 가장 큰 이슈가 된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근데 그 이슈 중에 뭐냐면 삼성전자 4만 전자 가냐 이거 아니야 이거 싸움이거든요. 만약 삼성전자 4만 전자 가게 되면 지금 패닉이겠죠. 많은 투자가 됐죠.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년 동안 개인들이 시장을 진입할 때 가장 많이 들어간 종목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더 늘어나게 되면 부담이 굉장히 커지겠죠.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항상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시장은 개인들이 끌어올리기가 정말 버겁습니다. 시장에는 매수 주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개인, 기관, 외인. 역사 이래 외인과 기관이 끌어올리지 않고 개인이 끌어올려서 가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누가 들어왔습니까? 기관이 끌어올릴 때 올라가는 거거든요. 기관이 콘텐츠를 위해서 프로그램에서 땡겨서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이 콘텐츠도 결국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줄어들게 돼 있는데 분명해서 뭐냐면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면 겨냥한 것 같은데요. 지금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만 꼭 수급에 중요한가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시장의 수급이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개인만 받았단 말이에요. 파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파는 사람의 기관이 항상 보면 3, 4일 들어오고 나가고 3, 4일 들어오고 나가고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꾸준히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수급에 변화가 없다면 삼성전자 이끌어가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왔지만 이게 시장을 계속 끌고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좀 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적어도 삼성전자에서 수급의 대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셔야 되지 4만 전자, 5만 전자가 중요하진 않다는 거죠. 물을 타더라도 그러한 수급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물을 타선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올라서 하락을 저지해준 역할을 한 건 사실이나 이게 추세 반전으로 보지는 마시라.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코스피가 2200을 이탈을 했어요. 네, 이탈을 해서 지금 얼마냐면 2163입니다. 그랬더니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뭐가 난리 났냐면 금융위에서 공매도 금지 카드, 그다음에 징항기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만질 때가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징항기금이 움직이거나 공매도 금지가 하면 주가가 올라갔어요. 내려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어적 역할이 굉장히 센 정책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의 자리가 하락의 끝물이냐 끝물이냐 아니냐의 싸움입니다. 하락의 끝물이라면 두 가지 정책은 효과가 거의 제대로 발휘가 될 거고요. 끝물이 아니라 그러면 오히려 그거는요. 지금 팔고 있는 외국인한테 물량을 팔 수 있는 더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그 물량이 나중에 받아서 주식으로 꽉 차버려서 문제는 뭐냐면 로스컷을 칠 수 있는 상황도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바닥이냐 아니냐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정책이 들어가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 실질적으로 하락이 끝나갈 시점에 증환기금이라든가 공매도가 다 써버렸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공매도 같은 경우도요. 사실은 매도를 못하게 해서 주가를 올라갈 수 있는 수급의 어떤 공백을 마련할 수 있죠. 공매도가 없으면. 그런데 이 공매도가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왜냐? 주가가 많이 빠져도 공매도가 빠지잖아요. 주가를 올 때 그게 쇼커버링이 주가를 날려요. 공매도 물량이 없으면 쇼커버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탄력이 굉장히 작아요.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공매도가 만약에 되면은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의 위기를 올 수도 있거든요. 특히 해외 지수가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는 그 공매도 금지가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겠지만 아까 제가 미국 말씀한 것처럼 여전히 하락 파동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지금 이거는 잘못된 카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왜 갑자기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시장이 2200이라는 지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고점에 물려서 손해보신 분이 많아서
마음이 괴로우신 건 제가 알겠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인상이 멈추기 전까지는 시장을 믿을 수는 없다는 거죠. 금리 인상이 멈추고 시장의 뷰가 바뀌어야만이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거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자리는 아직도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국내장이 진짜 많이 빠졌죠. 다우에 비해서 많이 빠졌어요. 근데 다우하고 국내장의 차이점이 뭘까요? 다우는 제로 금리를 가는 시간이 빨랐어요. 그 이후에 주가를 끌어올 수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우리나라는 제로 금리가 사실 되게 늦게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더 빨리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갈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었던 상황이죠. 이거로 보면 정말 많이 빠졌구나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거를 더 멀찌감치 보면 과거를 한번 쭉 가보면요. 사실은 그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왜? 그 당시 900 갔을 때 지금 올라온 지수가 3,300이니까. 그렇죠? 나스닥가 그러니까 다우가 6,500에서 3,600 간 거나 우리나라 900에서 3,300이 하나 올라간 배수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가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시장을 좀 가로막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우리나라 이 월봉이 똑같이 위기 시기론을 보내고 있어요. 일목균형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해석하시는 분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근데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끝나는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정책이 힘을 100% 발휘하느냐 50% 발휘하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게 바닥이라고 아직은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아직 바닥이라고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제가 지난번 같이 상승 종료, 하락 종료를 언급할 날이 있을 건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저는 그 하락 종료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부덥거든요. 왜냐하면 수급이 아직도 맞지가 않아요. 항상 시장을 볼 때 매크로 환경을 보고 거기에 수급 환경을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심리를 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세 개가 다 깨져 있는 상태예요. 이 깨진 상태에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장을 여러분들이 볼 때 이렇게 많이 빠져서 물을 타야겠다 하시 마시고 시장에 이슈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전히 리스크 관리가 유효한 상황이라는 것만큼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가 견뎌야 할 시간은 어느 정도가 이제 될 거라는 각오를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뭐 다음 주 매주 이제 김동석 위원과 함께 또 시장에 대한 뷰 챙겨볼 테니까요. 또 다음 주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들 또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MTNW 김동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